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를 취하든 사람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국민의 3분의 2가 비만이고 1,5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은 매주 처방약을 필요로 할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지은이 콜린 캠벨, 토마스 캠벨, 펴낸 곳은 열린 과학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 때문에 현대인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중국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20여 년간 수행한 연구를 통해 단백질이 암 발생을 껐다 켰다 하는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암이나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 스위치를 꺼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암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암에 의해 생명이 서서히 꺼지는 일은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암이 다른 질병보다 무서운 이유다. 대중매체에서 새로운 발암성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할 때마다 대중은 재빨리 반응한다. 어떤 발암물질은 완전히 공포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몇 년 전 성장 조절제로 사과에 뿌리던 화학물질 알라도 그랬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가 어린이 음식에 들어있는 살충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였다. CBS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60분에서 알라에 관한 방송을 내보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 대표는 사과 산업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입되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했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아이가 가져간 사과를 회수하려고 스쿨버스를 쫓아가 달라고 경찰서에 전화를 건 엄마도 있었다. 전국의 학교에서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시카고의 학교는 사과와 사과 제품 급식을 중단했다. 사과협회 회장이었던 존 라이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사과 산업은 2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결국 대중의 거센 항의로 1989년 6월 알라의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발암물질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화학물질들 중에 당신도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미노 트리아졸, 크란베리에 사용하던 제초제, DDT, 아질산염, 육류 보존제이며 핫도그와 베이컨의 색깔을 바꾸는 풍미 강화제로 쓰였다. 적색 2호 안료, 인공감미료, 다이옥신, 아플라톡신, 곰팡이 핀 땅콩과 옥수수에서 발견되는 독소. 나는 이런 고약한 화학물질들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공감미료 사용을 금지해 대중의 반발이 빗발쳤을 때 국립과학원의 사카린의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책임을 맡은 사카린과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일원이었다. 또한 다이옥신을 처음 분리해낸 과학자 가운데 한 명이고 MIT 실험실에서 아질산염에 관한 연구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발암성 화학물질 중 가장 강력한 아플라톡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분자 구조는 다를지언정 암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비슷하다. 각각의 사례, 아니 모든 경우에서 이런 화학물질들이 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서 밝혀졌다. 암 지도를 만들다. 1970년대 초반
중국 총리였던 저우언라이는 암 투병 중이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400개의 지역과 8억 8천만 명을 대상으로 12종류의 암에 대한 사망률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만 65만 명이나 되었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생의학 연구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조사의 최종 결과는 지역에 따라 암의 발생률이 특히 높은 곳을 보여주는 훌륭하고 생생한 지도였다. 이 지도 덕분에 중국에서 암이 지리적으로 다른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어떤 암은 다른 지역보다 흔하게 발생했다. 물론 이전 연구도 각 나라별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얻은 데이터는 암의 발생률이 지리적인 요인에 따라 훨씬 다양했으므로 특히 주목할 만했다. 단일한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역이나 유전적인 배경은 비슷한데 암의 발생률은 왜 엄청난 차이를 보일까?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암이 발생하는 것일까? 몇몇 유명한 과학자는 이미 그런 결론을 내놓았다. 1981년 미국 의회에 제출한 식생활과 암에 대한 보고서의 한 저자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성은 약 2에서 3% 뿐이라고 측정했다. 중국의 암 지도에 깔린 데이터의 의미는 심오했다. 일부 암의 지역별 발생률에서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100배나 됐다. 미국에서는 지역별로 암의 발생률을 비교할 때 기껏해야 2~3배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왜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할까? 왜 그토록 놀라운 차이를 보일까? 왜 중국은 미국보다 암의 발생률이 낮을까? 중국 연구의 핵심 사항은 농촌에서 먹는 음식이었다. 이는 식물성 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생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15에서 16%를 단백질에서 얻고 그 가운데 81% 이상을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다. 하지만 중국 농촌에서는 전체 칼로리의 단 9에서 10%만을 단백질에서 얻고 그 가운데 10%를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과 미국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양학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했다. 중국과 미국의 식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전체 열량은 중국인이 훨씬 높았지만 지방과 단백질 섭취량은 적고 동물성 식품은 훨씬 적게 섭취하며 식이섬유소와 철분 섭취는 많았다. 이런 식생활의 차이는 매우 중요했다. 특히 질병률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임상적인 측정치와 음식 섭취에서 모두 합당한 차이 이상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혈중 콜레스테롤은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거의 2배였고 베타카로틴 수치는 9배, 혈중 지질은 약 3배였다. 지방 섭취는 6배, 식이섬유소 섭취는 약 5배의 차이가 있었다. 동물성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이 질병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것은 분명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음식이 어떻게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성 식품은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와 연관이 있고 거의 예외 없이 식물성 식품의 영양소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연관이 있다.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식품 섭취가 모두 낮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과 질병의 연관성이 두드러졌다. 중국 농촌에서는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평균 7.1g이었다. 반면 미국인은 그보다 훨씬 많은 70g이다. 7g의 동물성 단백질은 맥도널드에서 먹는 치킨 너겟 3조각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다. 식물의 항산화제는 우리를 젊게 만든다. 식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형형색색의 밝고 아름다운 색깔이다.
식물성 식품의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자주색, 오렌지색은 매혹적이며 건강에도 아주 좋다. 채소의 보기 좋은 색깔이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자주 듣는 이야기고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라고 밝혀졌다. 과일과 채소의 색깔은 항산화제로 불리는 다양한 화학물질에서 나오는데 이 화학물질은 거의 식물에서만 발견된다. 동물에서 이런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 동물이 식물을 먹어 자기 조직에 갖고 있을 때뿐이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명체 안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는 먼저 단당류로 바뀌고 이어서 복잡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바뀐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고 이 모든 과정은 분자 사이의 전자 교환으로 유도된다. 전자들은 에너지 이동의 매개체다. 햇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때 전자가 제자리를 벗어나면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는 식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면 식물은 이런 복잡한 반응을 어떻게 해결하고 길 잃은 전자와 활성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까? 식물은 반응성 있는 물질들의 보호막을 씌운다. 보호막은 항산화제로 만들어져 있어 경로를 벗어나 헤매는 전자들을 차단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과도한 전자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산화제는 보통 색깔이 있다. 이런 항산화제 일부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고 그 종류는 수백 가지에 이른다. 베타카로틴의 노란색에서 리코펜의 붉은색, 크립토크산틴의 오렌지색까지 다양하다. 색깔이 없는 항산화제도 있는데 아스코르브산과 비타민 E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과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물에게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태양 광선이나 산업 오염물에 노출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고약해서 우리 조직을 굳게 만들고 기능을 제한시킨다. 이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뻣뻣해지고 여기저기 삐거덕거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노화 과정이다. 활성산소는 백내장을 일으키고 동맥을 경화시키고 암세포를 형성하고 폐기종을 만든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므로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항산화제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행히 식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식물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한다. 우리는 중국 연구에서 항산화제를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섭취로 기록하고 혈액 속의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측정했다. 이런 항산화제 중에서 비타민 C는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암과 비타민 C의 연관성은 암에 대한 소인을 가진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혈중 비타민 C의 수치가 낮을 때 가족의 암 발생률은 높아졌다. 비타민 C는 1차적으로 과일에서 얻을 수 있으며 과일을 먹으면 식도암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섭취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암의 발생률은 5배 내지 8배가 높았다. 비타민 C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뇌졸중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 수치, 그리고 알파토코페롤과 감마토코페롤 수치와 같은 항산화제 측정치는 항산화제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항산화제는 나쁜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지질과 단백질에 의해 혈액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측정할 때는 다른 생화학 지표도 같이 측정하게 된다.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롤이 좋은 효과를 낸다고 알려졌어도 그 작용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실험으로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중 베타카로틴 수치가 낮을 때 위암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소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소 영양제 한 알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다.
건강은 개별적인 영양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런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식물성 식품에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시금치 샐러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와 항산화제, 더불어 여러 영양소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건강에 경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메시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간단하다.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곡류를 많이 먹으라. 그러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단일 영양소 보충제를 섭취하면 건강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약속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당신이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을 원한다면 비타민 보충제에 손을 뻗을 게 아니라 과일이나 푸른 채소를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암을 조절하는 방아쇠. 간암 발생률은 중국 농촌 지역에서 무척 높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높았다. 왜 그럴까? 주요 원인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보였다. 평균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약 12에서 13%가 바이러스 감염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절반이 만성적인 감염자였다. 미국에서 만성 B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0.2에서 0.3%에 불과하다. 중국의 간암은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식생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데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단서였다. 간암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많아졌다. 생쥐에게 우유 단백질을 많이 공급할 때 암이 성장했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올라갔다. 이런 관찰은 인간에게서 얻은 결과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만성적으로 감염되어 있고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았으며 간암 발생률도 높았다. 바이러스가 총을 제공하면 나쁜 영향이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었다. 올바르게 먹기, 음식과 건강에 관한 8가지 원칙. 원칙 1. 영양은 수많은 식품의 복합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협동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세포에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제어장치에 의해 세심하게 조정된다. 이 제어장치는 어떤 영양소가 어디로 가고 각각의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반응이 언제 일어날지를 결정한다. 원칙 2. 영양제는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원칙 3. 식물성 식품의 영양소는 동물성 식품보다 좋다. 원칙 4. 유전자는 스스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유전자는 활성화 또는 발현될 때만 가능하며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영양소다. 원칙 5. 영양소는 유독 화학물질의 해로운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원칙 6. 영양소는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행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다. 원칙 7. 특정 질환에 효과적인 영양소는 다른 질병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원칙 8. 좋은 영양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든 부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서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먹는 음식을 건강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식 식생활로 유행병처럼 퍼지는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께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셔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